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일본 경제의 부흥과 위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국가 일본. IMF 기준 2024년 4월 예측치로도 심각한 엔저가 지속되어 1인당 GDP가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여 여기에 대만과 스페인, 슬로베니아에게도 추월을 허용하였다. 2023년 일본은 명목 국내 총생산도 불황인 독일에 추월당해 세계 4위가 되었다. 이번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에서는 일본을 넘기 위해 일본의 경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1. 개요. 일본은 명목 국내 총생산 세계 4위에 올라있는 경제대국이다. 세계 최상위권의 대외순 자산,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증권거래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IMF 투표권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비서양권 국가로서는 최초의 OECD 가입국이자 유일한 G7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용도와 더불어 특별 인출권과 미국 달러 상설 통화 스와프를 갖추고 있는 일본에는 유로, 파운드 스털링과 더불어 비기축 통화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제사. 일본은 지진 등 지각활동이 활발한 탓에 한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상당한 규모의 은 보유국이었고 덕분에 15세기 센고쿠 시대 때부터 포르투갈 등 일부 서양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동전의 재료로 쓰이는 구리도 풍부하게 생산되었기 때문에 17세기 이후 에도 막부 시기에는 화폐 경제를 통한 상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쇄국을 유지하면서도 대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부분적으로나마 교류하면서 꾸준히 서양 세계와 접촉해왔다. 1850년대 쿠로훈의 사건을 계기로 서구 열강들에게 개항을 하게 된 일본은 처음엔 물가가 폭등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1860년대에서 1940년대 서구 열강을 맞아 개항을 한 일본은 처음에는 물가가 급등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로 경기가 개선된다. 그 전까지는 선진공업국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쟁 특수로 수출이 수입을 추월하면서 만성 무역적 자국에서 무역흑 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은 다시 무역적 자국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1890에서 1910년 내내 일본의 중공업 발전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발달하였고 무역 적자의 대부분의 서구의 제조업 장비 수입이나 기술, 경협에 의한 것으로 일본 자체에겐 큰 문제는 아니었다. 실제로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 비중의 80%를 차지하던 농업이 1929년엔 20%까지 떨어지며 공업선 진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양이긴 해도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전쟁에는 이겼으나 전비의 지출 때문에 극심한 빚을 지게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므로 순항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며 전쟁 특수도 끝이 난 데다 1923년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때문에 수도인 도쿄와 수도권인 간토 일대가 폐허가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 데다 1927년에 추가로 쇼와 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1920년대의 상당 기간을 불황 속에서 보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1929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미국발 경제 위기를 일본이 그간 40년을 투자해 키워놓은 공업력으로 간신히 버텨냈으니 그간의 오랜 투자가 위기 때 빛을 발한 셈. 대략적인 수치로 19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2% 정도였다. 그나마 인구가 많아서 경제 규모 자체는 작지 않았는데 인구는 6위로 GDP는 9위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과 꽤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 강대국이었다. 또한 인구 가밀 해소와 경제 위기 타파를 목적으로 위해 만주를 점령한다. 당연히 중일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고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1941년엔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공습을 단행하며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며 경제적인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미국에게 공습을 얻어맞고 패배함으로써 애써 만들어 놓은 산업시설과 건물의 상당수가 파괴되고 일본 채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며 극심한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게 된다. 1950년대 여기에 전후 일본 열도는 미국에게 점령되었다. 미국은 일본군과 재벌을 해체하며 일본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는 농업국가로 만들기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부 주도하에 연구단지
군수기업 및 재벌기업의 강제 해체 등 동원 가능한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1934년에 시작된 물가 상승 또한 종전 직전에 일본 정부가 실시 무분별한 돈 방출로 가속화되었고, 거기에다가 전후기 때 전쟁 당시에 발행된 채권을 갚기 위한 금융 완화가 추가적으로 단행되자 1949년 상반기까지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다. 이 당시 일반인들은 마땅히 일할 곳이 없어서 암시장에서의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미국에서 나눠주는 밀가루를 값싸게 얻어서 연명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곧 1948년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공산주의 남하를 막는 보루로 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고 제국으로의 부활은 억누르되 경제는 일부분 풀어주기로 전환한다. 국공내전이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당과 장제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며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먹을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9년 결국 국부천대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자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및 군사계획은 큰 타격을 받는다. 당시 상황을 보자면 1, 2차 대전을 통해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심상치 않은 공산주의 이념의 확대가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되었다. 이 당시 한국과 대만, 태국은 낙후되었던 시대였었는데 일본은 전쟁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일본 전역이 전쟁의 피해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사회 인프라 시설이 남아있고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학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제재만 풀면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고, 미국 당국도 이를 의식해서 기존의 일본을 낙후된 상태로 남게 하는 정책을 뒤엎고 일본 살리기에 나섰던 것이었다. 미군정 아래에서 미국의 컨트롤을 받고 있었기에 미국 이념 방패로 휘두르기 딱 좋은 나라였기에 미국의 대일관계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연구들이 많다. 여기에 다치가 방일하여 일본의 재무재건에 참가함으로써 일본 경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대외적인 입장을 미국은 몸으로 실천했으며, 이때 다치의 경제 정책 또한 일본 국내 경기 안정에 도움이 된다. 1949년에 다치 플랜이라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어 물가는 안정화되었지만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늘어나서 불황이었던 것은 여전했었다. 그러나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을 기습남침하며 6.25 전쟁이 터졌고 일본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였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 드넓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병참기지가 필요했는데, 직전해인 1949년 말 중국 대륙이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는 바람에 한반도 주변의 친미 국가가 일본밖에 없어 일본이 낙점되었고, 일본은 미군의 다양한 병참 역할을 소화했던 것으로 1950년 상반기만 해도 높았던 실업률은 바닥 수준으로 낮아져 실업자들은 사라지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경제 특수를 누렸던 것으로 직접적으로 10억 달러, 간접적으로 36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했던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국민소득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토요타 같은 군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중견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보았고, 주요 기업은 하늘의 도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화된 경영 실적을 단번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기업뿐 아니라 특수 일자리 창출로 민생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외에도 전쟁 중 한반도 전쟁에서 한계를 느낀 미국은 아시아에 강한 우방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단순한 경제 제재 완화가 아닌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일본이 빨리 성장하길 바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1952년 GHQ의 모든 경제 제재를 푸는데 합의를 한다. 이로써 GHQ에 의해 강제 해체된 일본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의 억눌리던 잠재력이 완전히 해방되는 계기가 된다. 6.25 전쟁 특수로 시작된 일본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1950년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0달러에 불과했지만 1955년에는 270달러까지 급속히 치솟기에 이르렀고 6.25 전쟁이 종전된 이후로도 그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고도 성장은 지속되어 1950년대 말에는 흑백 TV와 세탁기, 냉장고가 각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아졌다. 전전 일본 경제를 주름잡은 미쓰비시, 도요타 같은 경제 족벌, 일명 자이바츠들도 빠르게 강제 해체되어 독립한 기업들을 다시 병합하여 대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그동안 획득, 축적된 자본과 지식을 재투자하여 무역 장벽, 기술 경영 혁신을 하였으며 1950년대 후반에 다시 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 자리에 올랐고 중국의 후퇴와 맞물려 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따게 되었다. 1960년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후 폭구와 경제 성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쟁 전, 아니 그 이상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196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475달러였는데 이는 한국 158달러의 3배이긴 했으나 미국 3007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고 심지어 세계 평균 459달러에 비해서도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았던 만큼 당대 기준으로는 중진국 수준이었다. 물론 1960년에도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긴 했고 그 부를 과시하듯 같은 해에 Z 여객기와 컬러 TV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동시기 기준으로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2.8%에 불과한 비율을 차지하던 만큼 당시 일본의 경제는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면 확연히 뒤처졌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무역 장벽과 기술 혁신, 민간의 아낌없는 투자와 일본에게 유리한 시대적 배경 등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1965년경에는 이미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세계 5에서 6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구미 선진국을 바짝 추격하는 상황이었다. 1964년 4월 26일에는 OECD에도 가입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도카이도 신칸센을 개통하고 1964년에는 도쿄 올림픽도 치르며 일본의 경제 성장을 세계에 알렸다. 1964년 일본의 1인당 GDP는 843.6달러로 세계 평균 561.4달러의 딱 1.5배 수준이었는데 참고로 동시기 미국은 3,574달러, 한국은 124달러였다. 1966년은 일본이 GDP 1000억 달러, 돌파 1130억 달러와 1인당 GDP 1000달러 돌파 1143.6달러, 영국 앤드 프랑스의 GDP 추월을 동시에 성사했는데 한국이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11년 뒤인 1977년이고 중국은 무려 34년 뒤인 2000년이 돼서야 달성했다. 그런 일본의 약진은 80년대 초반까지 대장성, 통상산업성 및 정부 관료 주도의 경제, 산업 정책을 통해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196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약 40년 동안 자리를 굳히게 된다. 여하튼 1968년 일본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약 1451달러를 기록, 702달러도 되지 않던 세계 평균의 2배를 기록하고 총 GDP도 1569억 달러를 기록, 1560억 달러였던 독일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는 기록을 동시에 성사하며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약 4696달러였고 한국은 198달러였다. 1970년대 이 시기 일본식 경제성장 모델에 북미식 경제 모델을 결합하는 시도가 사회 전반에 일어났는데 1970년대 터진 두 차례의 오일 쇼크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며 구미 선진국들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때부터 선샤인 60이나 게이오 플라자 호텔 등 초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서면서 도쿄의 시가지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이미 도쿄의 도심에 자동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빌딩도 많이 건립되었으며 아시아 최초 세계 5번째로 1970년 보잉 747 여객기가 들여오기도 했으며 1972년부터는 영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다. 도쿄와 오사카에도 지하철 노선이 6개를 넘겼으며 1970 오사카 엑스포로 일본이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사실상 공포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국제통화 위기와 1973년에는 1차 오일 쇼크로 인한 혼란을 겪었다.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경제 구조를 3차 산업 위주로 재편했다. 또한 마이크로 전자공학 혁명을 비롯한 신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는 다시 순조롭게 성장했으며 당시 경제 지표는 구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것이었다. 1970년대 일본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안정된 노사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준선진국 수준이었지만 이때부터 미국과 특히 60년대 중후반부터 식민지를 잃고 몰락하는 서유럽 식민 제국들의 경제 규모를 점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이 과연 미래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올 정도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그 전보다 대폭 향상되었다.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가 2층 집에 19인치 컬러 TV를 들여놓고 준중형차 혹은 중형차 자가용을 몰 수 있게 된 것이다.
1973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컬러 TV 보급률이 흑백 TV 보급률을 추월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80년대까지를 1억 총중류 1억 인구가 중산층이 된 시대로도 부른다. 물론 일본 최고의 품질 관리상인 대밍상 자체가 미국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고 CNC 공작 기계도 미국에서 개발되어 1세계로 전파된 만큼 일본의 성장 기반 자체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만의 자체적인 기반을 만들어 미국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절대 미국을 넘을 수 없는 게 근본 현실이었고 실제로도 실패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무력하게 굴복한 것도 위와 같은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일본에게 가하던 압력은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관세는 물론이고 제품의 점유율까지 마음대로 정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에서 무자비하게 압박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하기도 했다. 옛날 패권국들이 속국들에게 했던 것보다도 심해서 세계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일본 국세청 관련 인물인 오무라 오지로에 따르면 심지어 현재 일본의 막대한 부채조차 절대 다수가 당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생긴 것으로 당시 일본의 부채는 선진국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었고 경제 정책 또한 부채를 늘릴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1980년대 1980년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점점 감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내내 연평균 4에서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고 80년대의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85년에 달러당 239엔에서 88년에 달러당 121엔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81년 1만 달러에서 87년 2만 달러로 겨우 6년 만에 2배 올랐으며 8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 만약 이때의 엔고가 없었다면 일본은 원래보다 3년 늦은 1990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한다. 처페네즈 넘버원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시대의 일이었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더 이상 외국의 경제 모델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으며 일본식 호송선 단형 경제 운영이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1981년 독일, 1983년 프랑스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 이러한 일본의 가파른 상승세에 긴장한 미국 등 구미 선진국들은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는데 1980년대에 미일 반도체 협정, 플라자 합의, 루브르 합의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매우 악화되었다. 일본은행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금리 통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내수의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 자산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거품 경제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활리스크를 보유한 미국 채권 등이 일본 국내 시장에 침투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철강공업 구조조정에 성공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 일본의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듬해 1988년엔 무려 미국을 따라잡으며 국민소득 세계 4위에 올랐고 소련을 추월하며 국내 총생산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렸다. 이때 당시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등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을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대단했다.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 일본은 GDP 440조 엔을 달성하였다. 1인당 GDP는 미국의 81%까지 추격한다. 그러나 1991년 2월 니케이 지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10월 19일 12,879엔 97센을 기록한다. 이는 1989년 최고치에 비교하여 67%나 하락한 수치였다. 사실 일본의 불황이 오래 이어진 만큼 불황에 진입하는 속도도 상당히 느렸다. 당장 1990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4.8%, 1991년에는 3.4%였다. 1992년부터 0%대로 진입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도 불황이었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구소련은 체제 자체가 방금 망했으니 일본의 경제 불황이 딱히 부각되지는 않았다. 40년간 최우수 경제 모범생이었던 일본 경제는 곧 회복된다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다. 거기다 버블이 꺼지기는 했어도 1996년까지 성장이 이어져 1995년 일본 경제 최정점에서 명목 GDP 총액은 5조 4,508억 달러로 당시 미국 GDP 7조 6,640억 달러의 71.12%까지 따라잡았다. 괜히 1990년대 초반까지 할리우드 영화에서 일본의 위협이나 일본적 색채가 강조된 것이 아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한 일본의 거품 경제가 완전히 끝난 1995년 엔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1달러당 79엔까지 떨어지며 일본 국민소득은 정점에 달했는데 1995년 1인당 GDP는 무려 44,200달러. 2024년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8만 달러를 훌쩍 넘으며 오늘날 싱가포르, 카타르 등과 맞먹는 수치이다. 일단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일본 경제는 1995년 2.7%, 1996년 3.1% 성장하면서 느리게나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교역국이었던 일본의 불황도 더욱 연장되었다.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통화 가치가 50% 이상 추락하는 일은 없었다. 불경기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쌓아 올렸던 세계 2위의 경제력과 넘사벽급의 외환 보유고로 버텨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 경제가 체급이 크지 않았거나 외환 보유고가 부족했다면 일본도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었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최고 실적을 누렸던 제조업이 버티고 있었고 고령화도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일본의 암울했던 경제 상황을 보여준 것인지 당시 일본 한자능력 검정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한자가 넘어질 도였다. 1990년대 말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실업률 폭등에 시달리며 아시아 금융위기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미국 빌 클린턴 정부로부터 강한 경제 개방 압력을 받기도 했다. 1998년부터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를 겪었지만 이후 오부치 게이조의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잃어버린 10년의 극복이 시작되었다. 또한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고이즈미 개혁이라 불리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과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체제가 개편되며 어느 정도 불황에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2008년 미국발 대침체의 영향이 일본에도 불어닥치자 2009년에는 마이너스 5.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는 중국에게 세계 2위 경제대국 자리를 내어주었다. 1인당 GDP 역시 2003년에는 10위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04년에는 당시 호황기였던 영국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했고 2006년에는 프랑스, 독일에게 1인당 GDP를 추월당함과 동시에 미국 1인당 GDP의 80% 미만으로 떨어진 데다가 20위 미만으로 내려가며 쇠퇴기를 알리고 있었다. 그나마 2008년 다시 미국 1인당 GDP의 80%를 넘기고 2009년 1인당 GDP 10위권에 다시 들어왔으며 2010에서 2012년에는 미국 1인당 GDP의 90%를 넘겼고 2011에서 2012년에는 5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1인당 GDP로 따지면 과거의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했으나 2013년 엔고로 인해 20위권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본의 1인당 GDP는 황혼을 맞이했다. 2010년대 2002년에서 2011년 10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4%에 불과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8%로 하락했다. 2011년 8월 무디스는 일본의 국채 신용 등급을 AA2에서 AA3로 강등해 일본 경제에 충격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고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아베 내각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필두로 한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일본 경제는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본의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는 아베 집권 전보다 2.1배 이상 상승하였고 잃어버린 N년 돌입 이후 최고치인 24,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국내 총생산, 실업률 등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아베 내각 기간에 줄줄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물가 상승을 각오하고 시중에 돈을 푸는 한편 수출에 힘쓴 것이 아베노믹스의 특징인데 그 결과 1980년대 수준은 아니지만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기업을 골라가는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 2015년 7월 기준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은 무려 96.7%에 이르러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이며 고교생도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비슷한 취업률을 보여 맘만 먹으면 취업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게 되었다. 게다가 취직의 질도 날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어 그야말로 1990년대 한국을 연상하게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아베노믹스보다도 저출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아베노믹스와 함께 GDP가 폭락하여 32,00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다만 달러 가치 GDP가 떨어진 거짓 PPP는 오히려 성장했기 때문에 실제 경제 규모는 증가했다. 한국도 이 점은 마찬가지인데 2016년 6월 현재 25,000대까지 추락했지만 PPP는 계속 성장했다.
사실 일본이 경제 위기를 겪던 시절에도 PPP는 계속 성장을 했다. 하지만 2016년 들어서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엔화가 상승하였다. 그런데 핵폭탄이 터졌다. 브렉시트의 여파로 4년 동안 낮춰둔 엔화가 급등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일본은 이번 브렉시트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끝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태를 잘 수습하지 못하면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타카타가 에어백 결함을 숨기다가 파산했다. 일본 제조업체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산이다. 타카타에는 1차 하청업체만 일본 내 130여 곳이 있다고 한다. 아베노믹스 이후 최초로 세수가 20조 원이나 미달이 났다. 환율을 어떻게든 만져보려 하고 있지만 한계에 이른 듯하였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을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대기업 파산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음에도 현 일본 경제가 그다지 큰 타격을 겪지 않는 것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각에서 일본 내의 관광업을 적극 육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내용에 대해 양적 완화를 부각시키고 이민 진흥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내에서는 이민을 완화하는 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도 함께 육성했고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일본 전자업계의 추락에서 오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이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길게 봤을 때는 제조업에 비해 관광업이 훨씬 불안정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전자업계의 추락은 이미 늦게 잡아도 2012년부터 월가 헤지펀드 등을 통해 거론됐고 이를 무시하지 않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만큼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2018년 5월 4일 일본 내각부는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1,042조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공채 발행 잔액은 2002년 601조 엔이었지만 2017년까지 15년 동안 73.37%나 늘어났다. 동일본 대지진, 극복 등을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가 계속 시행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첫 일경을 돌파함에 따라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고로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2년에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고 이후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불과 9년 만인 2011년에는 200%를 돌파하고야 말았다. 2018년 10월 니케이 지수가 2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보인다. 그런 한편 일본의 철강 3위 업체인 고베 제강이 무려 반세기에 걸친 품질 조작, 닛산 자동차의 품질 데이터 조작, 스바루 자동차의 30년 이상 품질 데이터 조작 등이 발각되면서 메이드 인 재팬 제조업 신화의 붕괴 우려가 전 세계 언론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고베 제강 사태 일파만파, 메이드 인 재팬 위기로 번졌다. 파벌 실적주의 골병 등 일본 기업, 회계 스캔들은 예고된 추락이었다. 일본 기업들 줄이는 조작 부정 스캔들은 고질병인가 2019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 그 2019년 101조, 엔약 10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상술의 뜻,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같이 윤전기를 돌리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현대 지폐는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쓰던 금은화나 태환화폐처럼 귀금속을 담보로 하지 않고 정부의 세수를 통해 직접 보증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해외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이 이전의 세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물론 미국이 히스패닉들과 겪는 상황처럼 정치적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100%이다. 2020년대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일본도 코로나19에 휩쓸렸다. 특히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그에 관련된 업종들이 타격을 받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경제 취약계층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비정규직이나 가정교사를 하던 프리터 등이 수요가 급락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아베 내각은 2020 도쿄 올림픽을 통해 올림픽 특수를 노림과 동시에 일본이 기나긴 불황에서 벗어났음을 세계에 과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예산이 더 들어간 데다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일본 측이 반도체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담긴 성장 전략 원안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실질 GDP가 4.6% 감소했다.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2년 식량 에너지 위기로 인해 버블 경제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엔저가 지속되면서 불과 6개월 만에 GDP가 6천억 달러 증발했다. 그에 따라 GDP 순위가 독일에게 밀리며 4위로 떨어졌다. 또한 1인당 GDP도 약 39,200달러에서 34,000달러로 급격히 떨어져 한국과 대만에게 추월을 당했다. 2023년 1월 경상수지에서 1조 9,766억엔 적자가 났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주요 원인은 1월 상품 수지가 3조 1,818억엔 약 30조 원 적자였기 때문이라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짚었다. IMF 기준 2024년 4월 예측치로도 심각한 엔저가 지속되어 1인당 GDP가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여 여기에 대만과 스페인, 슬로베니아에게도 추월을 허용하였다. 현직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의 임금 수준이 거의 30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나마 기업 밸류업이 소기의 성과를 보여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30여 년 만에 5% 임금 인상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엔저 고착화로 장기간 GDP 정체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8월 15일 일본 내각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 역사상 최초로 국내 총생산 GDP 600조엔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IMF 기준 2024년 10월 통계를 보면 한국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져 1인당 GDP가 10%의 격차를 보였다. 여기에 여전히 대만보다도 낮은 예측치를 보였다. 또한 예측치 수정을 통해 대만은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한 적이 없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일본은 올해 추월된 것으로 바뀌었다. 이상으로 일본의 경제사이었습니다. 3. 산업구조. 제조업. 자동차 산업이 초강세이고 이에 걸맞게 관련 후방 산업들도 독일과 나란히 세계 최고를 달린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밀려 세계 최고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지고는 하는 철강 산업도 실제로는 생산량 기준 세계 2에서 5위,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1에서 3위의 일본 제철을 비롯해 실속 있는 회사들이 여럿 존재하여 여전히 건재하다. 다만 국가별 생산량은 중국에 밀려서 2위가 되었고 기업별 생산량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1에서 2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업은 1990년대 이래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며 1위를 내준 이후 2010년대에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증가에 크게 규모가 줄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1990년대까지 세계 1위였지만 상술된 문제점들로 인해 B2C 산업이 긴 침체기를 겪게 된 이후 산업의 중심을 B2B와 일본 내수용 제품으로 바꿔나갔다. 아이디어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 벤처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성 업체들의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수 중심으로 시장 타겟이 축소됐고 생산 라인은 대부분 해외 공장으로 오프쇼어링이 됐다. 카메라는 이 와중에도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컨슈머 제품이다.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시그마 같은 기업들이 유명하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카메라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워낙 시장 지배력이 높은 데다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도 결국은 일본 회사들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기존의 광학, 필름, 센서 기술력을 살려서 영상 촬영 장비, 렌즈,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재료, 화장품,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에도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들은 필기구, 폭사기, 스캐너, 프린터, 복합기, 그래픽 태블릿, 음향 관련 장비 등 학습용품과 사무용품 그리고 생산성 도구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B2B 중에서도 자본재 위주의 소부장 산업이 매우 강세를 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건 공장 자동화 FA인데 이는 일본이 오랜 기간 정밀 제품들을 생산해온 제조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쪽 노하우를 한국, 중국은 잘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분야는 미국, 독일과 경쟁한다. 미쓰비시 전기나 오므론 같은 곳이 유명하고 당연히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도 환하게 업계 1위를 달리는 것을 비롯하여 일본 업체들이 전세계 점유율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센서 쪽도 키엔스 같은 곳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세계의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2019년에는 이 6개 중에 키오시아 하나만 남았다. 반면에 시스템 LSI나 센서 시장 상황은
아까 말한 산업용 수요도 있고 일본이 강한 자동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정이 훨씬 나아서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LSI 쪽은 르네사스가 순위권 제조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센서 시장에서는 카메라 센서의 호황에 힘입어 소니가 1위를 달린다. 일본은 산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고도화의 척도로 쓰이는 ECI 에코노믹 컴플렉서티 인덱스 경제 복잡성 지수에서 1995년부터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제조업에 있다. 전술하였듯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에서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더불어 유난히 일본이 1위를 독주할 수 있었던 것은 ECI의 계산 과정에서 척도로 쓰이는 산업별 복잡성 지수인 PCI 프로덕트 컴플렉서티 인덱스에서 최상위권을 구성하는 광화학 필름, 공작기계 핵심 소재, 우주, 항공장비 부품, 자율주행차, 로봇,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광화학 소재를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1990년대 저금리 정책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통화 유동성이 메가뱅크의 탄생으로 이어지며 금융업은 본격적으로 일본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발전했다. 버블 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지만 은행 합병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자산 총액 기준 전 세계 상위 30개 은행 중에서 일본은 4곳을 진입시키며 중국과 미국에 이은 3위 금융 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증권 분야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아시아 선두권 거래소인 도쿄증권 거래소를 비롯하여 오사카 증권 거래소, 나고야 증권 거래소 등 대형 증권 거래소들을 갖추고 있다. 내수가 거대하고 금융업이 발전되었다 보니 증권사와 투자은행도 마찬가지로 발전되었으며 노무라 증권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탓에 일본은 막대한 경상수지는 물론 자본수지와 금융계정까지 꾸준히 흑자를 내며 국제수지 전반에 걸쳐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은행업에 비해 사모펀드 쪽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긴 하지만 소프트뱅크 그룹이라는 벤처 캐피털계의 세계적인 큰 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GPIF를 운영하고 있다. 총 자산은 2022년 연말 기준 약 200조 엔으로 국민연금공단 규모의 2배 이상이다. GPIF는 운용 자산의 4분의 1을 주식에 투자하는데 투자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60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또한 자산의 절반가량인 105조 엔을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며 거대한 내수 증권시장을 부양해주고 있다. 보험회사 중 생명보험에서는 일본생명보험이 강세를 띠고 손해보험에서는 도쿄의 상홀딩스가 강세를 띈다. 그러나 재보험에서는 일본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미국 AIG나 영국 로이드와 계약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일본은 천재지변이 많아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는 큰데 재보험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IT 기반 기술이나 투자 금액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다만 그럼에도 대체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부터 이뤄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여타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 PC 보급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상 한국,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OECD 통계에서 가장 최근 비교 가능한 연도인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 PC 보급률은 일본 79%, 한국 81%이다. 다만 PC 보급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그중 데스크톱 PC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고 평균적인 사양도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일본의 PC 시장은 노트북 컴퓨터와 태블릿 PC가 주류를 잡고 있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인프라 보급률 및 사용률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민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IT 접근성 및 사용률, 그리고 인식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강한 유사점을 보인다. 한국은 1989년 교육용 컴퓨터, 1999년 국민 PC 등 정부에 의한 PC 보급 정책이 가동되면서 보급률을 크게 끌어올린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정책적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MS-DOS, 윈도우즈 등 국제 플랫폼의 보급이 지연되었다. 여기에 i모드로 피처폰이 전 국민 IT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 PC는 더욱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다. 의료체계를 전자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가 고연령대인 것이 문제가 돼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인터넷 인프라 커버리지가 한국보다 다소 떨어진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앞서 ISDN을 보급하는 등 앞선 면을 보여줬으나 이래서 2년 후 1999년부터 한국이 ADSL 방식으로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면서 역전당했고 2010년대까지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를 얻었다. 인프라를 너무 일찍 갖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이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을 활용한 FTTH 보급에 박차를 가했고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한국에 비하면 전국에 골고루 초고속급 유선 인터넷망이 갖춰졌다 보긴 힘들다. 일본의 콘솔 기기 시장은 상당히 거대한 편이고 일본 게임 업계가 콘솔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온라인 게임의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권 선진국들에 비해 평균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은 편이다. 싱글 플레이를 선호하는 일본인의 정서적 특징도 한몫했다. HTML5로 대표되는 신세대 국제 표준 규격이 일본에도 웹표준으로 자리 잡기 이전까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일본 웹사이트들은 순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간결한 UI가 많았다. 미려하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술을 적용하다가는 사양이 낮은 PC와 브라우저를 쓰는 다수의 이용자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IT 업계는 주로 기업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을 해왔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에 소홀했기 때문에 많이 보수적이었고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했다. 세계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개편되었던 시기에도 얼마간 독자 규격의 피처폰 등이 팔리던 곳이 일본이다. 스마트폰 체제로 변환된 이후 상당히 많은 일본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초기 애플 아이폰이 2년 가까이 날개 달린 것처럼 팔릴 때 대응을 못하여 스마트폰 이걸 아이폰이라는 일본 국민의 인식이 생겨 자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에서는 아이폰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의 범람 이후 전체 판매량의 50% 정도를 중국 업체들이 나눠 가지고 25% 정도를 애플이, 나머지 25%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장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본 기업 상당수가 스마트폰 제조에서 철수했거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가전 분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고급 가전 시장은 삼성과 LG 두 한국 기업들에게 내주었는데 이후 저가 시장에서부터 하이얼 등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가전 산업 전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며 생산 단가가 높고 두드러진 강점이 없던 일본 가전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2010년대부터는 내수 시장 및 아이디어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가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아예 가전 사업에서 철수했던 지멘스, GE 등의 독일, 미국 기업들처럼 일본 가전 기업들도 소비자 가전에서 철수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규모 최소화 과정을 거쳤다. 즉, IT 시장에서 내수 시장 및 벤처 시장을 제외하면 B2C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 대신 일본 기업들의 전통적 강점을 살려 필수 부품 설계, 제품 설계, 정밀 부품 제조, 소재, 제조 설비, 품질 관리 등 B2B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네이버의 자회사로 한국계 기업이었던 라인이며 기존의 이메일 기반 메시지를 대체했고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도 진출 중이다. 또한 구글, 아마존닷컴 등 미국 거대 인터넷 기업들의 영향력도 강하고 일본 제1의 포털인 야후 재팬의 검색 결과도 얼마 전부터 구글이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 서비스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이 금액 기준 세계 3에서 4위의 IT 시장이기에 자생적인 서비스들도 제법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제화 흐름을 잘 탔거나 특수시장 공략으로 일본 내수 시장과 세계 곳곳에 충성 유저층을 확보해 놓은 경우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중이다. 2000년대까지는 일본판 싸이월드로 불리던 믹시와 동영상 사이트인 니코니코가 유명했으나 각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밀려 도태됐다. 현재에도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한 야후재팬 및 여타 IT 서비스들, 그리고 라쿠텐과 그 산하의 메신저 앱인 바이버, 리크루트 홀딩스 산하의 IT 서비스, 사이버 에이전트, 픽시브 등이 일본 내에서는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트렌드 마이크로를 비롯해 IT 보안 서비스들도 존재한다. 특히 트렌드 마이크로와 픽시브 등의 IT 서비스들은 국제화 흐름에 잘 올라타서 동아시아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제법 인지도와 사용자를 확보해놨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의 산업과 사회 흐름을 보면 IT 분야에서만은 잘나파고스라는 말이 무색하다. 한국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내수 특화 자국 기업들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갈라파고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보면 될 듯하다. 다만 이쪽은 제1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상당히 예외적인 국가로 취급받는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영연방 선진국들은 물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산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계 IT 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생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강한 지역은 러시아, 중국 같은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많다. 그나마도 폴란드, 체코 등 유럽연합에 들어간 국가들은 구사회주의권이어도 미국 기업 의존도가 높다. 물론 한국도 야후 코리아나 라이코스가 ADSL이 주류였던 시절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성공 사례처럼 무조건 일반화를 할 수는 없고 2010년대 후반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열풍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개방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딱 잘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일본과 한국의 IT 업계 동향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추정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유니콘 기업이 적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는 일본 국내 사업으로도 충분히 회사 유지가 가능하고 굳이 해외에 진출한다면 주변국이자 일본과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영국, 중국 등 다른 거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적어서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경우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흥 기업들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쉬운 일본 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상장 기업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 IT 업계의 문화적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신흥 기업을 위한 도쿄증권 거래소 머더즈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일본 내 신흥 IT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 즉, 회사 설립 이후 상대적으로 이른 기간 안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피상장 거대 기업인 유니콘 기업의 수가 적은 것이다. 반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초대형 IT 대기업 소프트뱅크 그룹 등은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하고 IPO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덕분에 2020년 순이익이 50조 원을 기록하면서 애플과 아람코에 이어 세계 3위를 달성했다. 4. 국내 총생산 2024년 IMF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일본의 GDP 순위는 세계 4위이다. 그렇게나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1인당 GDP의 20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부 투자에 큰 실패가 있었음을 짐작해야 한다. 일본의 예산 집행은 대부분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 전통적인 대규모 토목 사업인 도로, 고속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당시 정보화 사회로 편입되던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한 일본 정부의 실수로 평가된다. 당장 버블이 터진 자산시장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급급하다 보니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도 소홀해 천문학적인 정부 지출이 있었음에도 R&D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잘려나갔는데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현재 일본이 거두는 결실은 쇼와 시대, 즉 80년대까지의 투자에 따른 것인데 이대로면 머지않아 일본의 노벨상 수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같은 시기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와 인프라 사업 투자의 속도를 올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막상 가보면 인터넷 속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한국이 집중 투자한 것보다 일본이 소홀히 투자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인프라 자체는 일본이 좀 더 일찍 깔리기는 했지만 일본은 속도 업그레이드가 늦었다. ISDN을 깔았지만 몇 년 뒤에 한국이 ADSL을 깔면서 인터넷 속도가 역전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IT 인프라에 대해 첨언하자면 일단 일본이 액수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은 많으나 한국보다 국민도 많고 국토 면적도 넓으므로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일본의 인프라가 다소 딸리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큐슈 남부, 홋카이도 등 도쿄 케이안신 광역권과 크게 떨어진 지역의 경우 숲이 울창한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LTE가 끊길 정도. 하지만 아베 신조의 집권 이후 IT 인프라에 크게 투자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중이다. 덕분에 일본 IT 업계는 뒤늦은 호황을 맞고 있는 중. 그러나 IT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문에 IT 업계는 이러한 붐과 더불어 일본 취업시장 중에서도 가장 해외 채용에 적극적인 업계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버블 경제의 최정점에서 수치상으로 저성장을 겪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 중이다.
1995년에 일본 경제의 최정점에서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5조 4,508억 달러로 당시 미국의 GDP인 7조 6,640억 달러의 71.12%까지 따라잡았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1인당 GDP에서 일본의 저성장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1995년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세계 3위였고 1999년만 하더라도 노르웨이에 밀려 4위였다. 이랬던 일본이 2017년 기준으로 23위인 상황인데 일본과 같은 레벨에서 놀던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여전히 최상위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 일본의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대로 오히려 악화된 반면 나머지 세 국가는 무난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10만 달러를 넘은 상황이니 일본의 저성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근 20여 년간 일본이 사실상의 제로 성장을 할 때 여러 국가들은 2%에서 3%의 성장률만으로도 일본을 가뿐히 앞지를 수 있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후발주자에게 역전을 당한 대표적이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의 제2대 총리 고촉통의 재임기인 1995년 당시 일본과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각 44,100달러, 24,900달러로 격차가 19,300달러까지 벌어져 있었으나 이후 고촉통이 퇴임하고 제3대 총리 리셴룽이 취임한 2004년까지 일본이 아시아 금융위기로 장기 불황을 맞아 연평균 마이너스 1% 수준 역성장한 반면 싱가포르는 평균 3%대의 성장을 유지하여 2004년엔 격차가 거의 절반인 11,700달러로 줄어 있었다. 이후 2019년까지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등을 비롯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균 0%대 성장으로 정체한 반면 싱가포르 경제는 리셴룽 내각의 다방면의 산업화로 인해 연평균 8%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여 2007년에 사상 최초로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2019년에 일본과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각 4550달러, 66,070달러로 25,000달러 이상 벌어져 버렸다. 한국도 고도 성장 신화가 외환위기로 끝났다고는 하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전까지는 5%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저성장 국면에 안착했지만 그럼에도 일본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 2024년 기준으로 일본을 1,000달러 정도의 격차를 두면서 역전했으며 순위 역시 한국이 3단계 정도 근소하게 위에 위치해 있게 되었다. 여기에 2020년대 들어서 일본의 정체가 타 선진국 대비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정점기였을 시절 경제위기로 힘들었던 동유럽 국가들조차 일본의 1인당 GDP와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2월 15일 8년 전 아베 신조 내각 시절부터 국토교통성이 건설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실적은 GDP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일본 정부의 GDP 집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GDP 통계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으며 국토교통 대신도 유감을 표하고 사과했다. 5. 무역.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은 9,212억 달러를 수출하며 수출액 기준 세계 6위에 올랐다. 준수한 소비력을 갖춘 1억 2,50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탄탄한 내수 경제를 갖추고 있지만 수출 역시 매우 강력한 편이다. 다만 국내 총생산에서 내수와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춘 서유럽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다. 국내 총생산에서 순수출 혹은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지만 경제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세계 6위의 수출 규모를 갖추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나 대만처럼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는 아니다. 일본의 수출을 담당하는 두 축은 상술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이다. 한편 일본은 글로벌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해외 현지 법인이 가장 많고 현지 생산,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2022년 일본 국내 자동차 수출 대수는 386만 대 정도인데 일본 기업은 세계 각지에 생산 거점,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어 현지 법인을 통해 판매됐다. 일례로 일본 자동차 메이커 중 2022년 토요타 자동차 1사에서 전 세계에 1,048만 대 판매하고 있다. 일본 국외 해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 판매된 것은 수출에 포함되지 않고 무역수지가 아니라 1차 소득수지, 경상수지에 포함된다. 또 일본 국외에서의 생산, 판매 및 설비 투자는 GDP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무역 수지보다 1차 소득 수지, 경상 수지 비중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2021년 기준 일본 기업 해외 거점의 매출액은 303조 엔이었으며 같은 해 일본 내 총수출액 85조 엔의 3.6배에 달한다.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주로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철강, 정밀기계, 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B2B 분야를 위주로 높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국교 정상화 이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일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원자재와 더불어 일본의 소부장 분야에서 수입을 한 뒤 B2C 분야의 최종 생산품으로 수출하는 경향이 높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 부품, 장비 등의 B2B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다. 반면 일본은 내수 중심으로 B2C 분야 자립화도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타 국가들과 달리 한국산 완제품 수요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표현한다. 반면 B2C 분야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최전성기를 만개하다 거품 경제가 정점을 찍은 이후 플라자 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루브르 합의, 아시아 외환위기, 대침체, 동일본 대지진 등의 악재가 연달아 터져나오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멸칭이 붙을 정도로 암흑기가 도래하며 21세기 들어서는 중국, 대한민국, 대만 등의 주도권을 내어주었다. 이들 국가는 일본과 비슷한 경제개발 모델 및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추며 양적 투입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빠르게 일본 기업들의 자리를 꿰찼다. 이로 인해 일본은 수출 분야에서 B2B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낮아진 B2C 분야의 대외 경쟁력으로 인해 상당수의 통화 유동성이 금융과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흘러들어갔다. 이로 인해 내수형 B2C 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상술된 상황 덕분에 일본의 내수가 매우 탄탄해졌다. 다만 B2B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에 대비되며 전성기에 비해서 위세가 줄어들었을 뿐 B2C 제조업은 여전히 일본의 수출 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항공기, 조선, 전자, 카메라, 비디오 게임, 의류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산업 규모가 압도적인 자동차 분야 수출이 효자 종목인데 오랜 기간 동안 독일과 더불어 판매량 기준 세계 수출 1위를 양분하고 있다. 6. 국가부채 규모 2022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D2 비율은 약 261%로 독보적인 세계 1위이며 J12와 T-빌초 단기채를 합산한 일본 국채의 규모는 2023년 12월 기준 무려 1200조 엔을 돌파하였다.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가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에서 50% 선이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로 상쇄시키려던 미국의 체질 개선 압박과 효고현 남부지진,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물론 민간과 기관 및 해외 투자 자산들에 대한 손실이 누적되면서 일본 금융사들이 대거 파산하였으며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빌려와 공적 자금으로 민간에 투입했으나 정부 투자는 큰 실패로 돌아갔고 단 5년 만인 2002년에 처음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고 이후로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불과 9년 뒤인 2011년에는 GDP 대비 200%를 돌파하고야 말았다. 결국 2018년 5월 4일 일본 내각부는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공채의 잔액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1042조 엔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국공채 발행 잔액은 2002년 601조 엔이었지만 2017년까지 15년 동안 73.4%나 늘어났다. 동일본 대지진 극복 등을 이유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양적 완화가 계속 시행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사상 첫 일경을 돌파함에 따라 국공채 발행액이 이 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국가부도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단, 현대 어느 선진국이든 부채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늘어가는 게 필연적으로 여겨지지만 부채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GDP 대비 비중이 급증하는 걸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부채 정책 또한 GDP 대비 부채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14년 236.1% 11조 4,510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5년 231.3% 10조 1,540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해
2017년 236.4% 11조 5,1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236% 12조 2,010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2019년 4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후인 2023년에 23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규모가 548조 9천억엔 약 5,40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2016년도 일본 명목 GDP 539조 엔이었던데 비추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거의 226%로 다소간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부채 비율을 크게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이후 2019년에 이르기까지 OECD 내에서 순증가율을 평균 이하로 억제하며 발행한 부채를 지속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하여 사실상 소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일본의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55.2%로 기록되었다. 일본의 정부 부채 대 GDP 비율은 198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48.49%였으며 202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60.10%를 기록했고 1980년에는 기록상 최저치인 50.60%를 기록했다. 파산 위험성, 단기적 전망. 결론부터 말하면 근시일 내에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일본 국채 보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인 특수성은 일본의 파산 위험성을 낮추는 큰 요인이다. 보통 무위험 자산은 미국 국채와 내국채를 일컫는다. 일본 재무성이 매년 공개하는 증권 투자 잔고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초단기채인 T빌 포함 일본 국가부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13.5%로 나머지 86.5%는 일본은행을 비롯하여 일본 내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일본 국민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국채 금리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의 저축을 사실상 정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GDP 대비 270% 수준까지 폭증하면서 국채 이자율 1%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일본 정부는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철저히 합리적인 경제시장이라면 두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 국민이나 일본 내 금융기관이 일본보다 높은 금리를 쳐줄 해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켜 일본이 국채 만기가 닥쳤을 때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려는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둘째, 차환이 막힌 일본이 상환을 위해 해외 순자산을 대량 매각하여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실현되지 않고 일본인들이 이득이 되지 않는 일본 내 금융기관 예금을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금이 이익이 되려면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야 한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이 0.001%인 상황이라 이자율은 0%라 봐도 무방하나. 반대로 일본은 인플레이션은커녕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장기 불황인지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득이긴 이득이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자율이고 자시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 디플레이션은 현대 경제의 핵심인 소비 행위를 위축시킨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저축을 빌려 일본 경제에 투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즉, 다른 고수익 투자처로 대거 자본 유출이 일어날 정도의 역동성이 있었다면 이렇게나 국채를 찍어낼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해서 일본 국채를 산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인의 높은 안전자산 선호도와 일본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 국채의 수익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하면서 15년물까지는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5% 수준을 유지하던 외국인 국채 보유 비율은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 10%를 넘었다. 글로벌 초저금리의 영향 속에서 안정성이 높은 일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의미고 안정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일본인만의 유별난 특성도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국채 만기를 고르게 설정하였기에 국채 차환이 막히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극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은 한없이 작다. 만약 일본의 파산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태는 세계 경제에
그리스 경제 위기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핵폭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통화 스와프를 비롯한 조약 체결에 적극적이며 큰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오히려 우위에 서는 것은 타국 통화가 아니라 손꼽히는 안전 자산인 엔화이고 일본의 달러 보유고 역시 중국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협정에서 딱히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도 여러 국가와 원활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는데 미국은 통화 스와프에 매우 인색한 나라인 동시에 기축 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임에도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을 정도다. 이렇게 일본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경우 주변국들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고 다같이 유동성 위기가 와서 망한다면 미국도 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런 걸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파산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만 보더라도 자국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 감당 안 되면 디폴트한 곳들이 있다. 디폴트를 하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폭등이 오지만 역사적으로도 디폴트를 여러 번 한 나라들은 정말 많다. 하지만 현재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나라도 있다.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들을 부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한 전쟁으로 망했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르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디폴트 선언한다고 외부에서 자원으로 대신 받아간다고 쳐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영토가 넓고 산유국의 자원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일본은 영토 크기와 자원이 미국만큼인 강대국이 아니며 산유국도 아니다. 장기적 전망. 피터 팹는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2041년에는 일본이 부채, 이자 상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세수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이걸 메우기 위해서 정크 본드를 발행하다가 부채의 함정에 빠져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미국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예견하기도 한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일본 주식은 모두 매각했다. 일본 관련 재산은 주식이나 돈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된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짐 로저스는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다. 반면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본은 그리스 같은 채무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일본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 크루그먼은 재정 균형을 하기 위한 소비세 인상도 반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기업이라면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장래 증세를 하거나 세출을 삭감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파산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대화폐 이론을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은 일본이 지금보다 지출을 늘려도 파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 경제의 부흥과 위기였습니다.